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벌써 10월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 중 첫 번째 소식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많이들 연료전지나 배터리 전기차를 향하기 위한 중간 수단으로서 브릿지 기술이란 명칭으로 하이브리드가 쓰이고 있는 상황임은 알고 계실 테지만 삶 속에서 그리고 저도 많이 접하다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마치 전기화 차량이라는 이름 아래 전기차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단체 중 한 곳에서 내놓은 페이퍼를 읽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오늘의 테슬라 소식이며 끝부분 말미에는 그 외 오토메이커 소식들의 얘기를 짧게 담아봤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이다. 영국 BBC에 올라온 한 기사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유럽연합의 운송 및 환경에 대한 단체가 하나 있죠. 이하 TNE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영국에 대한 의견 제안식의 페이퍼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읽기 좋게끔 조금 옮겨봤습니다. 본 브리핑 내용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하 플러그인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의 다소 충격적인 실상인 CO2 배출량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차주들이 도로에서 주행하는 플러그인의 실제 CO2 배출을 연구했던 유럽의 연구들을 모아본 결과 도로상의 실배출량은 제조업체의 실험값의 평균 2배 반 이상 이라는 것입니다. 차량의 라이프타임, 한마디로 생애 주기 동안 여기에는 연료를 만들기 위한 탄소 배출 및 전기를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석유를 가솔린으로 바꾸는 그리고 디젤로 바꾸는 과정이나 전기를 만들기 위한 가스 터빈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재생에너지 등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생애 주기 전체를 볼 때 신형 플러그인은 기존 하이브리드 카가 배출하는 33톤보다 약간 적어진 수준의 28톤을 배출할 거란 예정입니다. 기존의 가솔린 디젤 차는 약 39톤, 41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금의 배터리 전기차들은 생애주기 동안 전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 3.8톤의 CO2를 방출할 것이란 점이죠. 그런데 특히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출량이 0이라고 추정되던 운전 중에서도 내연기관의 엔진을 켜고 있는 경우가 이상적인 랩실의 환경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 가지를 볼 때 내연기관에서 조금 더 나아진 버전일 뿐 친환경이 아니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여기서 TNE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국 정부가 현재의 내연기관 차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논하고 있는 시점인데 영국에서 플러그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중 어떤 것도 제공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최악을 피하자고 차악을 선택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장 빨리 탄소 배출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벌칙 규정을 만듦과 함께 엔진이 들어간 차량, 주로 여기서는 배터리 전기차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차량들, 이 하이브리드 종류의 3가지를 포함한 내연기관 차를 함께 묶고 단계적으로 폐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순수한 무공해 차량의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플러그인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까지를 포함하고 있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총 7장짜리 문서였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단락만 꺼내서 알려드렸는데요. 실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출량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단락만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해당 기관에 의한 실생활 배출 데이터 분석 결과 킬로미터당 CO2 배출량은 익히 알려진 평균 44g이 아니라 대부분의 플러그인이 실도로 주행 시 CO2 배출량의 2.5배 이상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입니다. 플러그인에도 배터리가 분명히 있으나 충전을 실제로 많이 하지 않거나 배터리 모터 모드로 다닐 때에도 실제로는 배터리와 모터만 사용해서 주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배출량 데이터는 약 2만 대의 플러그인에서 나온 정보들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총 9개의 소스였는데요. 이 중에는 주로 ICCT 국제청정교통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러그인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117g이 맞다는 것이고 기존 내연기관차 중 요즘 신차 수준에서 나오는 정도가 164g에서 167g 정도를 배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죠. 여기서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차량의 생애주기 동안 배출하는 CO2 양을 본다면 배터리 전기차는 3.8톤을 배출하고 플러그인은 2020년 모델로 28톤을 배출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에 완전 전기차 혹은 연료전지차를 향한 브릿지 기술인 부분은 워낙에 여러분들도 많은 분야에서 찾으실 수 있는 내용이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부 정책과 볼보의 CNBC 인터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도 저공해 차량으로 2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플러그인이 있죠. LPG, CNG, 플러그인 등에 속해 있고
일종에는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지차만 속해 있습니다. 아마 작년쯤에 중국에서 플러그인을 환경차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공해로 인정이 되어 있지만 환경단체 쪽에서는 실제와는 다른 것이라며 이 주장과는 조금 배척되고 있죠.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발전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지역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이 주력인 캐나다의 알버타주 사례를 볼까요? 여기서 배터리 전기차는 파랑색인데 배터리 전기차라고 해서 실제의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보다 CO2 배출량이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 수준이죠. 이런 지역에서는 도요타처럼 완전히 연비를 높여버린 모델이 더 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같이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만약에 전력을 얻는 방법 그 자체가 원자력 혹은 재생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여기서 뽑는다면 배출량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챕터로 이어가 보죠. 오늘의 테슬라 소식, 오태식 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월마트 캐나다에서 테슬라 세미의 선주문을 추가했다는 소식인데요. 월마트 캐나다에서는 최근에 주문까지 하여서 선주문했던 테슬라 세미 트럭의 예약을 3배까지 늘렸습니다. 약 130대 정도를 프리오더 해둔 상태이고 테슬라 세미 트럭에 있어서는 가장 큰 바이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월마트 쪽에서는 2017년 테슬라 세미가 공개되었을 때 공개되자마자 15대를 선주문한 바 있었죠. 월마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사업부인데 2022년까지 전체 차량의 20%를 전기차로 바꿀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회사는 운영하는 전체 차량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물론 테슬라 세미의 생산 로드맵이나 펀더멘탈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예치금이 대략 200만 달러 이상 쌓였다는 점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이죠. 스타링크의 IPO에 대한 뉴스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소식이기도 한데요. 일론 머스크는 현지 시간 기준 9월 28일에 매출이 어느 정도 완만히 성장하고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부에 대해서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쯤에 기네스 쇼트웰 스페이스X 사장도 스타링크는 우리가 상장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사업일 것 같다면서 말한 바 있었죠. 이 두 명의 해당 발언이 일맥상통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은 조금은 먼 이야기죠.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현금 흐름이 안정될 때까지. 그 외에 스타링크 관련 소식으로는 워싱턴주의 산불 피해 지역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답 속도는 5G 수준이고 네트워크망은 4G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서 아직은 적어도 프로젝트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페이즈 2까지 계속해서 완료될 것을 감안한다면 점차 스타링크를 통한 클라우드 머신러닝 서버로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테슬라 솔라루프 가격 인하 소식입니다. 12.3kW 솔라루프 기준으로 48,000달러대에서 45,000달러대로 약 6%의 가격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패널 방식이 아니라 건설 방식과 함께 해야 좋은 것이기 때문에 루프 방식은 아직까지 확실히 설치가 더딘 편입니다. 설치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미엄 루프와의 비교이기 때문에 다소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이 옵션 가격대별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 있어서 침투율이 높은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2170 배터리셀 테슬라에 대해서 오래 지켜봐 오셨다면 잘 이해하고 계실 내용입니다. 4680 셀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중에는 아직 대량 생산 수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에 있어서는 파나소닉과의 협력하는 2170 셀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며 배터리 생산에 렉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4680 셀 생산에 대해서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카토로드에 위치한 프리먼트 로드러너 플랜트의 배터리 생산 모습을 보여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이번 주부터는 LFP 배터리가 중국 모델 3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로이터발 소식에서 전해옵니다. 이번 주부터 중국 모델 3는 NMC 기반의 배터리가 아닌 CATL의 LFP 배터리를 쓰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2020년 6월에 CATL의 CEO가 누군가 주문을 하면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부분이 다시금 궁금해지는 파트입니다. 기존의 NMC 배터리보다 10% 저렴하고 수명이 200만 킬로를 갈 수 있는 코발트 없는 배터리를 생산할 준비가 되었다는 당시의 발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끝으로 OEM 소식들을 가볍게 조금 정리해보고 가시죠. 현대차가 수소 연료전지를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수소저장 기술 기업이나 유럽의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에 총 4기를 수출한 것인데요. 각 업체들은 1년간 성능 검증을 거친 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구매를 고려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인도된 버전은 95
25kW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수소 전기차 수출도 있었는데 이전에 7월에 인도됐던 엑시언트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넥소 2대와 수소 전기버스 일렉시티 2대를 판매하여 총 4대를 수출하였고 일렉시티 같은 경우는 첫 수출 사례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BMW가 2021년부터 라이프치히에서 배터리 모듈을 생산하게 됩니다. BMW는 삼성 SDI나 CATL 같은 셀 제조업체로부터 셀을 공급받아 테스트하고 모듈로 조립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볼륨 급증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측면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죠. 도요타는 소프트웨어 퍼스트를 선언했습니다.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가 먼저라는 체제로 이행하면서 차량에 탑재되는 전자 아키텍처들을 완전히 새롭게 개발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에 OTA 시스템을 도입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도요타가 2019년부터 하이브리드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변화하고 있기는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진이나 이사진은 그대로인데 마인드가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적인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계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좋은 아침이 되시길 바라고 국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좋은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